자, 이번에는 검정역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역은 우리가 H1이 참일 때, 즉 영구가설이 참일 때 영구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확률입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는 가설 검정에서는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귀무가설을 검증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귀무가설이 맞다 그래서 귀무가설이 다 맞느냐, 그 다음에 귀무가설이 틀렸다 그래서 그러면 영구가설, 반대로 영구가설이 그러면 얼마만큼 맞았느냐, 이거를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거를 검정력이라고 합니다. 그때 구할 수 있는 확률을 1-베타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시 만약에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았을 때 표본수의 문제인지 또는 표본수의 문제가 맞다 그러면 적정한 표본수를 또 계산하는데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값을 우리가 구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건 이미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타는 반대입니다. H1이 맞았다고 한다 그러면 반대로 그랬을 때 우리가 결과값을 이렇게 구해줍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이브리드 차량의 평균 연비 사례입니다. 이미 우리가 했어요. 그죠? 평균, 표준 편차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표본수, 표본의 평균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귀무가설, 임계치 이렇게 세팅해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미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표본을 100개를 구했을 때는 이 값이 차이가 있게 나왔는데 16.5kg가 아니다라고 나왔는데 표본이 10개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만큼 오차 범위가 길어져서 넓어져서 요 안에 들어가도 16kg가 맞다라고 16kg도 16.5km가 맞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차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데이터 개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보신 것처럼 10개일 때와 100개일 때 값의 차이가 확 났죠. 따라 그래서 표본의 데이터 개수가 중요한데, 자, 왜 데이터 개수가 중요하고 데이터 개수가 얼마가 되는지 이제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값을 우리가 검정력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검정력을 계산하려 그러면 이 µ1인데요. 이 µ1이 우리가 16kg, 우리가 아까 전에 구한 평균이 있었죠. 평균 16kg라고 했습니다. 그죠? 표본이 16kg라고 나왔으니까 표본이 16kg라고 맞다 그러면 그 값에 대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임계치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임계치는 똑같이 16.5kg가 귀무가설의 평균이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검정 통계량은 여기서 16kg를 기준으로 해줍니다. µ1이 기준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0.380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파워를 계산해 주면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묘가 16일 때 Z값이 마이너스 0.380이 나왔으니까 베타 값은 요 기준으로 따지면 0.648이 나옵니다. 즉 H1이 틀릴 확률도 이렇게 나오고요. 파워를 보면 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0.352뿐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볼게요. 자, 이게 지금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귀무가설 입장에서 봤습니다. 그죠? 16.5가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고 1-알파로 해서 95%니까 요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알파값, 이쪽의 면적은 2.5%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가지고 귀무가설 검정을 해줬어요. 반대로 우리가 16kg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M1이 16kg라고 해서 요 기준으로 해서 가설 검정을 해주면, 자, 요렇게 보시면 1-베타, 즉 16kg가 맞을 확률의 기준값을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베타 값을 보면 검정력 반대에 보시면 64.8%가 나옵니다. 자, 그만큼 어떻게 돼요? 이거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16.6kg를 이렇게 구분이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H1과 H0가 멀다고 본다 그러면, 자, 그래서 16.5km였고 표본수는 똑같은데 만약에 표본 평균이 16km가 아니고 15km라고 나왔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요렇게 검정 통계량이 바뀌고 유의 확률이 요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을 베타 값으로 계산해 주면 어떻게 나오냐면 베타 입장에서 보면 요렇게 나오고요. 파워가 계산해 주면 베타는 마이너스 0.006, 파워는 0.994만큼 나옵니다. 즉 μ1이 맞을 확률이 99.4%까지 올라가네요. 자,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16.5km였고요. 똑같습니다. 얘는 변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요 값이 아니고 요 값이 나왔다면 15km라고 나왔다 그러면 베타 값이 0.06만큼 줄어듭니다. 즉 뭐냐면 μ1이 맞을 검증력도 이만큼 올라가죠. 결국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평균 차이가 가까우면, 우리가 아까 전에 보면 이 평균 차이가 가까우면 이 평균하고 μ0와 μ1의 평균이 가까우면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만큼 평균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정확하게 얘가 맞을 확률과 얘가 틀릴 확률, 그 다음에 μ1이 15km 였다면 얘가 맞을 확률과 얘가 틀릴 확률이 양쪽 다 표본이 평균이 멀어지면 양쪽 다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확률 값들이 에라 값들이 줄어든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렇게 보면 16.5km가 그 다음에 15km하고 자, 벌어져 있기 때문에 차이가 확실하게 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 반대 입장에서도 보면 99.4%까지 확률이 올라가게 되죠. 임계치는 변함이 없으니까 임계치는 고정을 하고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로 임계치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만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평균이 조정이 되면 평균이 우리가 구한 이 값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확실하게 구분이 잘 되고요. 이 연구가설 입장에서도 보면 얘가 확실하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 구분이 된다, 검정력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표본수가 작아서 그런지 표본수를 늘려보겠습니다. 평균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표본수를 100개로 늘려봤습니다. 10개가 아니고 100개로 늘려봤습니다. 자, 100개로 늘려봤더니 임계치가 15.88이 아니고 16.30으로 늘어났네요. 그러면서 검정 통계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기준에서 본다면 평균이 16km였습니다. 즉 평균은 우리가 처음에 구한 10개를 구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자, 평균이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데이터 개수가 100개로 증가한다 그러면 검정 통계량하고 p-밸류 이렇게 다시 조정을 하면 파워가 이만큼 높게 나옵니다. 파워가 높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이 값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계치랑 이 값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파 값하고 귀무가설은 고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구한 연구가설의 분포가 다시 바뀝니다. 바뀌면서 이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죠? 조정이 되면서 2.5%, 0.4%, 물론 요 크리티컬이 조금 변하긴 했네요. 자, 이렇게 다시 조정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파워를 올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대로 본다고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자, 데이터 개수가 작아서 이럴 경우에 데이터 개수를 표본 개수를 우리가 올려주는 경우와 평균이 좀 더 벌어지는 경우, 그래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 것처럼 평균이 조정돼도 파워가 올라가고요. 이 귀무가설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구한 요 값이 올라가도, 즉 표본 수가 올라가도 올라갑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임계치, 그래서 파워가 낮아지죠. 파워가 낮다는 말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검증이 어렵다. 그래서 귀무가설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건데 파워 때문에 문제에서 표본 평균을 조정해 주면 이렇게 늘어나면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표본의 개수를 증가시켜주면 또 이렇게 바뀌고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에 따라서 즉 표본 평균에 멀어질수록 좀 더 정확하게 구분이 잘 되고 검증력이 높다는 말은 H1의 연구가설 입장에서 보면 연구가설의 결과가 구분이 잘 된다라고 볼 수 있고, 표본 평균이 멀어질수록 당연한 결과겠죠. 또는 표본 평균이 아니고 표본의 숫자가 늘어나도 같은 효과를 느낍니다. 자, 검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가설 검정을 얘기를 하는데 가설 검정이 주 요인이고 주 팩터고요. 이 검정력은 가설 검증이 우리가 명확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반대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는 게 검정력입니다. 자, 검정력은 결국은 이 표본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표본수에 따라서 민감하고 그 다음에 평균에 따라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의 수준에 따라서 알파 값이 0.05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 알파 값에 따라 민감하게 이 두 가지가 민감한 변화 요소를 잡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검정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연구를 해서 차이가 있다. 우리 새로운 약을 개발했는데 이 새로운 약이 효과가 있었다. 즉 기존 값하고 차이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없이 우리가 연구를 종료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아쉽게 새로 약을 개발한 게 차이가 없다. 즉 귀무가설이 맞았다. 귀무가설은 차이가 없다라고 놓고 보니까 귀무가설이 맞았다고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들였는데 문제가 생긴 거니까. 자,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한 가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검정력을 가지고 우리가 구한 게 과연 샘플 숫자에 따라서 우리가 검정력이 낮아져서 결국은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았을까? 귀무가설이 채택되고 연구가설이 기각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연구가 의미가 있었지만은 데이터 숫자에 따라서 혹시 의미가 없게 나오지는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사전에 표본 크기를 이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험을 수천만 원의 그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실험 연구를 할 텐데 그 실험 연구를 했는데 표본 크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가설 검정을 할 때는, 이런 실험 연구할 때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좋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표본 크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미리 하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의 수준 또는 귀무가설의 이런 알파 값만 갖고는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 차이가 확실하게 벌어져야 되는지 안 벌어져야 되는지 귀무가설 말고 연구가설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가설 검정을 위한 표본 크기를 정할 때는 유의 수준과 검정력 두 가지를 중요한 요소로 봐야 됩니다. 유의 수준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유의 수준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보는 이 검정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검정력의 개념을 우리가 본 겁니다. 우리가 이미 검정력이라는 거를 따로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검정력이 이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즉 반대 가설 입장에서 검정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설 검정은 하지만 가설 검정을 하기 전에 이미 표본 크기를 결정을 해줘야지만 검정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표본 크기를 결정할 때는 검정력을 중요한 개념으로 보고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됩니다. 표본을 설정해 줍니다. 자, 그럴 때 유효효과 크기가 있어요. 이 크기가 얼마 정도 돼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얼마만큼 효과가 더 좋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유효효과 차이 크기도 중요하고요. 이런 베타값,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표본 크기를 구할 때는 요 값들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얼마나 클지에 대한 값이 D 값으로 해서 들어가고요. 얘는 표준 편차, 우리가 구하는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알파 값, 베타 값을 이용을 해서 구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K병원에서 새로운 진통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 이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이 진통제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할 때 표본의 개수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연구를 해야지만 우리가 진짜 의미 있는 가설 검증을 할 수 있을지 예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가 진통제 효과 크기를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정할 수도 있고요. 효과 크기가 5시간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사전 연구를 해서 샘플 한 5개, 10개 정도를 해봅니다. 해봐서 그 샘플령을 통해서 보면 효과 크기가 이 정도 낮구나 라고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세팅을 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요 효과 크기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감지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줍니다. 5% 유의 수준, 80% 검정력.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검정력을 95% 이상 똑같이 놓고 보지는 않고요. 검정력은 알파 값, 베타 값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기도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정을 해주냐면 기본적으로 80% 이상 정도를 보기 때문에 80%를 우리가 검정력의 기준값으로 정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해주고 표본을 몇 개를 구하는지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죠? 1.96이 나오고 여기 0.842만큼 베타 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베타 값을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결과 값이 나오고, 이 표본의 개수는 126개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죠? 125.6이니까 하나 더 올려줘서 126개, 최소 126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샘플 조사를 하게 되면 126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딱 맞추다 보면 샘플이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실험하다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플러스 한 10% 정도를 이렇게 좀 더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36개에서 140개 정도, 요 정도를 우리가 구해주면 최소한 126개 이상이 돼야 됩니다. 최소 데이터 샘플 개수니까 126개 이상이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파워를 이용해서 표본 크기를 계산해 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